안녕하십니까. 배재고등학교사 이정영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이후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2022학년도 대입의 개편과 특징, 특히 얼마 전에 발표한 서울대학교 보도자료 있죠. 네, 보도자료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끊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2022학년도 대입의 개편과 특징, 특히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보도자료를 또 역시 포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0학년도, 그리고 2021학년도, 그리고 2023학년도까지 계속해서 지금 약간 대입에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3이 치르고 있는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요, 수능 시험 문제만 약간 범위가 약간 바뀐 부분만 있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 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국어, 수학, 탐구만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상대평가로 해서 시험이 치러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상대평가로 출제가 되었던 제2외 국어가 이제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재가 개선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는 많은 변화가 있는, 대입제도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 역시 1학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좀 대입을 치르게 된 시기인 텐데요. 이때는 역시 2022 현재 고2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지금 현재 고2와 고1 거의 같은 세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양식 같은 경우는 현재 약간 축소되는, 간소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되는 세계 문항도 기존에는 자기소개서가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3문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글자 수도 축소가 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4학년도 중3의 경우에는 아예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 생활기록부는요. 현재 2019학년도 고1부터 이미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학년도니까요. 2022학년도 대입,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입학했을 때 그 당시부터 이미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학생부가 많이 좀 변화가 생겼던 그런 때이고요. 교사 추천서는 내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 대입에서는 교사 추천서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교사라든가 이제 기타 변환되는 좀 살펴보면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여전히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은요.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이 아무래도 좀 더 학교에서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건이 좀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판단하에 이 논술이라든가 특기자를 점점 폐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적성고사는 이미 내년 되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죠. 2022부터는 적성고사가 완전히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요즘 블라인드 면접 처리도 블라인드 면접 처리라든가 서류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공정하게 좀 치러야 된다, 입시가. 그런 뜻에서 블라인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서류라든가 또는 면접도 역시 확인 면접, 서류 면접을 확인하는 형태로 치러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폐지된 것이 하나 있죠. 고교 프로파일도 완전히 내년부터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되면서 고교 프로파일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지역균형 선발 관련 전형에서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가서 별첨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교육부에서 2018년도 8월 달에 그리고 작년 2019년도 11월 달에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게 발표가 된 자료입니다. 네, 자기소개서 서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뀐 부분인데요. 자기소개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2011학년도 문항을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거든요.
글자 수도 마찬가지로 1번이 1000글자, 2번이 1500자, 3번이 1000글자, 그다음 4번이 1000글자에 1500자 정도로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2022학년도부터는 1번과 2번을 합쳐가지고 1500자 정도로 줄였습니다. 글자 수도. 그리고 3번은 그대로 가면서 이제 그 두 번째 문항이 되겠죠. 800글자 정도로 줄였고요. 마지막 4번 문항이 이제 3번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800글자 정도로 해서 글자 수가 무려 4,500에서 5,000글자 정도 됐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3,100글자로 많은 부분이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및 출제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능도 좀 변화가 있다라고 그랬죠. 특히나 2021학년도 현재 고3과 그리고 내년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겪게 되는 그런 대입제도 중에서 수능 부분은요,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있는데요. 워낙 많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 틀은 수능 위주 전형을 상당히 많이 뽑아야 된다, 선발을 해야 된다 라는 틀에서 출발을 했고,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서 30%를 이상을 선발해야 된다, 수능 위주로 라고 해서 정시 30%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같은 경우도 대학 자율로 하되 되도록이면 선발 방법의 취지를 좀 고려해가지고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좀 반영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선택 과목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국어라든가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이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탐구도 약간 변화가 생겼는데요. 탐구가 사실은 인문계열 그러면은 사회탐구, 그리고 뭐 과학탐구도 같이 봤어도 응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사회탐구 한 과목, 그리고 과학탐구 한 과목,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응시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어떤 계열의 자율성을 좀 뒀다라고 하는 데서 기인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된 부분을 한번 서울대학교하고 연관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의 2022학년도에 발표된 전형 예고를 좀 보면요, 정말로 보시는 것처럼 정시 모집에서 비율이 30.3%를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가 30%가 이제 좀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특히나 2022학년도가 아니라 2023학년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정시 40% 선발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부의 목적은 2022학년도부터 40%를 좀 더 확보를 미리 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금 권장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발표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2023학년도 가게 되면 40%까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 수능에서 30%, 수능 위주 전형이 30% 이상 선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지금 현재 그 대학 입학 그 전형을 예고를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약간 원래는 2학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2학년이 되는 내년도 4월 달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다른 때보다 지금 6개월이 빨리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죠. 지금 이슈가 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결국은 서울대학교가 가고자 하는 2023학년도 대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참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자료 중에서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학생 입학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자료를 가지고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수시에서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강세가 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정시 모집에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는 교과평가를 도입한다라는 말이 큰 타이틀에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보시면 정시에서도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시 모집에서의 지역균형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완화가 임시로 됐지만,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수시 모집에서의 진역균형 선발 전형을 최저 기준을 좀 완화하는 형태로 그냥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한번 해석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서울대학교는 학교 교육의 중심을 둔 대학 입학 전형의 기본 방향을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를 냈습니다. 그것이 특히 지금 2022학년도에서는 정시에서 일반 전형에서의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어떤 교과 이수의 충실도를 반영하는 교과 이수 가산점을 도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발표가 돼 있었죠. 그래서 정시에서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가산점이 1점과 2점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였는데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드디어 교과 이수 충실도와 그리고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본격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교과 평가를 실시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그때 그 밑에 그 표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더 자세하게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일부러 올해 2021 대입과 그리고 내년 2022 대입 2학년 그리고 1학년 2023 대입까지 제가 나눠가지고 일부러 구분을 해놨습니다. 원래 정시 모집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수능 위주의 전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 정시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서울대가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출결, 봉사, 교과 이수 기준 반영을 해서 감점 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점되는 학생들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내년에 볼 수 있는 내년의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수능 100으로 역시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교과 이수 가산점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교과 이수 가산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어떤 일반 선택 과목과 그다음 진로 선택 과목을 적절하게 이렇게 공부를 했을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산점이 1점과 2점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교에서는 2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과를 편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역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출결이라든가 봉사, 교과에서 기준 점수는 역시 감점 자료를 활용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2까지는 사실 큰 변화가 없었다. 물론 있었다고 한다면 가산점 정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변화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렇게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가군에서 선발하다가 나군으로 다시 내년부터는 돌아간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가군과 나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형 기간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대가 이제 면접이라든가 또는 뭐 실기 시험 같은 걸 치를 때 가군보다는 좀 나군에서 선발하는 것이 그래도 시기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뭐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군으로 옮겨서 선발한다는 점 그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23 대입에서 과연 어떻게 변화를 많이 줬느냐, 특히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균과 일반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일반 전형만 해서 선발을 했는데 정시에서 드디어 지균이라는 말을 꺼내 들면서 정시에서도 전국적으로 어떤 지역균형 선발 전형처럼 수시에 선발하는 그런 것처럼 균형된 학생들을 골고루 지역에 따라서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정시 같은 경우는요, 수능 위주의 전형이다 보니까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학교에서의 어떤 그 대다수가 학생들이 합격하는 사례가 좀 많이 발생이 됐었죠. 뭐 예를 들면 뭐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정시에서 강세를 보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 학생들이 정시에서의 좀 약하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을 이런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통해 가지고 별도로 또 이렇게 지역 안배를 한 이런 부분들이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래서 지균에서는요, 수능 60%와 교과 40% 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전형도 지금까지는 사실 아까 2020까지 보셨다시피 수능 100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단계 수능 100으로 일단 해서 2배수 정도로 선발을 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80과 그리고 교과 평가 20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사실 이런 그 서울대 발표에 따라서 많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이해 집단이 섞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학교에서는 공교육기관에서는 상당히 서울대학교의 이런 나는 보도자료에 의해서 나온 그 전형이 학교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잘 적절하게 맞춰졌다라고도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시라는 것은 사실 1학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2학기까지의 과정을 다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반영하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 2학기 때까지의 학업이 좀 더 약간 그 무너지는 현상들을 좀 약간 종종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서울대가 정시에서 이렇게 교과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재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정시, 즉 3학년 2학기 때까지도 학교 생활에 좀 더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시 모집에서 교과 평가가 도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이수면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한다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떤 그 발표 자료에 이걸 해석하신 분에 따라서 교과 평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신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교과 평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관련 모집 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 이수라던가 또는 학업 수행을 얼만큼 충실하게 잘 이행을 했느냐, 즉 어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런 거에도 역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교과에 대한 성취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리고 모집 단위와 관련된 지원하는 모집 단위죠.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관련된 교과목, 기초 교과목들을 어떻게 이수했는지,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한 성적들이라든가 또는 얼마나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9등급으로 하지 않고요. 3개 등급으로 절대 평가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3개 등급인데 A, B, C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왼쪽에 있는 건 보시면 수능 60과 교과 평가 40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일반 전형입니다. 수능 1단계 아까 보신 것처럼 100% 해가지고 2배수를 선발하고 나머지 2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교과 평가가 20점 정도가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각각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으로 구분해가지고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사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하시면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보도자료가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역균형인데요.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러면 수능과 교과 평가는 나눠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15점 차이로 해가지고 15점 차이가 더 벌어졌느냐 미만이냐의 차이로 해서 그 학생들의 수능 점수를 가지고서 먼저 분류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집단이 어떤 특정한 한 개의 모집단위 내에 지원자가 여럿이 있을 경우에 그 지원자들 중에서 최저고점과 최하점의 차이가 15점이 미만인 경우와 15점 이상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5점 사실 이상인 경우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능 성적이 비슷비슷한 그런 그룹들끼리서 그런 학생들끼리 지원을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들기 때문에 15점 미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15점 이상인 경우는 모든 걸 접어두고 15점까지만 두는 거예요. 최대 15점까지 두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5점 곱하기 지원자의 점수에서 모집 단위의 최저점 그리고 모집 단위 중 최고점과 역시 최저점을 빼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수식으로 만드는 다음에 기본적인 기본 점수를 줍니다. 기본 점수 몇 점이면 45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실제 수식에다 해가지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실습을 한번 해봤는데 45점에서 기본 점수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최대 몇 점일까요? 그러면 15점이니까 60점에서 45점까지 최대 차이가 15점까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잘 나진 않을 텐데 어쨌든 이건 최대 맥시멈으로 봤을 때 15점까지의 수능 점수의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때는 15점 미만인 경우에는 15점 미만이기 때문에 15점까지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식이 좀 더 쉽죠. 60점에서 최고점과
지원자의 점수를 아예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뭐 개인이 받은 점수에 따라서 15점까지는 차이가 안 나고 뭐 14점 차이 많이 나면 뭐 이 정도 차이 나겠죠.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15점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수능 점수에서는 기본적인 45점이 기본 점수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15점에서의 개인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 평가가 40점인데요. 교과 평가를 A, B, C로 했는데 A 10점, AB 8점, BB 6점, BC 3점, 그리고 CC 0점으로 해가지고 최대 이것도 10점까지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교과 평가를 낼 때 역시 2인 평가 등급 조합을 하는데 즉 한 사람이 어떤 그 학생에 대한 그 교과 평가를 할 때 아까 교과 평가가 성적만이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적을 포함해서 다양한 세특이라든가 또는 교과 이수 과목이라든가 또는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관련된 그런 뭐 교과목이라든가 이런 거 다양한 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는 조합이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조합을 서로 이제 맞춰주겠죠. 2인이니까 1인 객관적인 평가를 봤을 때 충분히 타협을 해가지고 점수를 아마 매겨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기본적인 점수도 역시 30점을 매겨줍니다. 30점. 그래서 역시 실제로 하게 되면 30점 기본에 10점 가지고서 판단을 해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AA 받을 확률이 10점이잖아요. AA는 10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받는 친구가 사실은 AB 8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게 직윤이라고 한다면 직윤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체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형태잖아요. 추천해 주는 거니까 대체적으로는 AB 이상 또는 BB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 학생들의 그 평가가 그렇게 보여져요. 최악의 경우는 CC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마 개인별로 차이가 날 때 제가 판단할 때는 2점에서 또는 많이 나야 4점 정도 차이 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최대치는 10점까지 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기본 점수가 30점을 주고 가기 때문에 아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가 점수 정시에서의 실제 참고점 작업을 매년 그 교육청에서 해오고 있는데요. 의외로 1.2점의 차이가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교과평가가 새롭게 도입되는 2023에서는 지금 처음 점수 차이가 2점, 즉 한 등급의 차이가 2점이잖아요. AA와 AB의 차이가 2점 차이가 나는데 2점 정도면 사실은 당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 생활을 정말 좀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을 볼게요. 일반 전형은 1단계를 일단 통과하게 되면 2단계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단계는 뭐 수능 성적 가지고 무조건 일단 2배수를 선발하는 거니까 2단계에 들어왔어요.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가 각 지원자들끼리 점수가 즉 모집 단위의 지원자들끼리 20점 이상인 경우와 20점 미만인 경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80점과 20점이라고 했잖아요. 80점은 수능 그리고 20점이 교과평가잖아요. 그래서 80점 중에 60점 즉시 기본 점수로 줍니다. 그래서 수능에서의 최대 점수가 차이가 벌어지는 것도 역시 20점 정도 벌어진다. 왜? 기본 점수를 60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0점까지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20점 미만인 경우는 20점 미만이기 때문에 19점이나 뭐 19.5점 이런 식으로 벌어지겠죠. 그래서 역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지역균형 선발 전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지역균형은 15점 정도로 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20점 정도로 좀 더 넓게 줬다. 왜? 아무래도 일반 전형은요, 지원자 풀이 어쨌든 많습니다. 훨씬. 지역균형 선발 전형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 풀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라는 걸 예상해서 최대 20점 정도를 또 주지 않았을까라는 텀으로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과평가를 보게 되면 교과평가는요, 이것도 역시 20점인데, 이거는 15점을 기본 점수로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AA, AB, BB, BC, CC까지 해가지고 각각 5, 4, 3, 그 다음에 1.5, 0점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0점 맞는 학생들은 뭐 거의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2점 정도 차이가 분명히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역시. 즉, 지금처럼 기본적인 그 교과평가가 15점이, 그 기본 점수를 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점을 가지고서 최대 벌어지는 교과평가가 벌어지는데 역시 좀 많이 벌어진다면 2점에서 또는 뭐 1.5점이라고 본다면 3.5점까지 벌어지겠죠. 0점짜리는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2점에서 또는 3.5점까지 벌어질 텐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에서는 1점과 2점 차이가 사실은
당락을 결정하는 상당히 큰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수능 성적만 믿고 너무나 학교 생활을 좀 안이하게 하지 않도록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실제 어떻게 할 것인지 A를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시로 나타냈습니다. 사례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사례가 세 가지가 다 같이 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공과대학 지금 현재 지원자잖아요. 그래서 물리학 2, 화학 2, 기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수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다 조합이 오와 조합이 아니고 엔드 조합입니다. 엔드 조합. 그래서 기초교과 영역도 국어, 수학, 영어라든가 또는 모집 단위 관련 교과 성적이 1등급 또는 2등급 정도를 받으면 좋겠다. 물론 성취도는 A 정도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성취도가 A 나왔다는 얘기는 진로교과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난 경우인데 이건 세특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빨갛게 네모 박스를 쳐놨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그랬을 경우에 A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약간 좀 그 교과 성취도라든가 학업 수행 능력이 약간 뭐 일반적인 수준이다라고 본다면 B를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 C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고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면은 C를 받겠다라는 건데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뭐 대부분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2023 그 정시 특히 그 수능 그과 관련된 대입에 관련된 그런 자료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보도 자료를 가지고서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대입 전형 구조 개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건 이미 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2019년 11월 29일 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근거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죠.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완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16개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개 대학에는 해당되는 그런 대학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수능을 40%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대학은 16개 대학 제가 좀 표로 지금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이 16개 대학에 선정된 기준은요, 학종이라든가 논술 위주 전형이 논술 위주 전형으로 뽑는 그 모집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의 45% 이상에 해당되는 대학만 16개 대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대학에 관해서 이렇게 그 정시에서 40%까지 확대하라라는 걸로 매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재밌는 통계가 뭐냐면 이게 이제 국회의원인 그 교육자치회에 들어있는 그 강민정 의원실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정시 비율을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해가지고 나눴던 그런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정시가 굉장히 졸업생이 강세가 있다는 것을 정말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이제 숫자로만 보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게 신문에 계속 실려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졸업생과 즉 재수생이라고 되어 있죠. 재학생과 졸업생의 정시에서의 합격자 비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2016년까지 5년 전만 하더라도 졸업생과 재학생의 비율이 거의 뭐 5대5의 비율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2020년도에 보게 되면 34.4 대 65.6이니까 거의 65%와 35% 정도. 굉장히 차이가 좀 더 벌어졌다. 갈수록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보여지면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벌어졌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수능이 예전과 비해서 많이 쉬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능이 이제 쉬워지다 보니까 어떤 그 반수하는 형태들이 좀 더 늘어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속된 학교도 보면 아이들이 대학을 합격해서 잘 다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보겠다, 시험을. 뭐 그런 친구들도 제법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수능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없고 그런 점에서 많이 학생들이 좀 더 수능 한번 더 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처럼 정시에서는 문제 한 문제만 더 맞추면 학과가 바뀌고 대학이 바뀌는 상태가 좀 많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많이 또 목격을 해왔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런 걸 알고서 한 문제 더 맞춰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좀
실제로 정시에 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좀 뭐랄까 대학 생활에 좀 재미를 못 느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학교를 뭐 실제로 캠퍼스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1년이 쑥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도 역시 졸업생이 좀 더 강세는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형 과정으로 역시 개편된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형 과정으로 보게 되면요. 평가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평가 과정이요. 그래서 요즘은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평가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평가 기준도 요즘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공개를 하는 걸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비리 제재라든가 또 근거 법규를 새롭게 만들어서 혹시 입시 비리가 발견되게 되면 굉장히 큰 제재를 가하는 형태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결과도요, 지금 굉장히 공시를 정확하게 해라라고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대학별, 대입 전형별, 특히나 고교 유형별, 고교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영재고등학교도 있고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또 외고등학교, 국제고도 있고요. 그리고 자사고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 학교마다 있는데 그 고교 유형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합격자 수를 이제 표시를 해달라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입을 치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수험생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일단 판단하기가 좋겠죠. 내가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어떤 입학, 일반 학교에 어느 정도 학교를 가는구나, 어느 대학에 합격을 하는구나,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 등급은 몇 등급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면접이라든가 구술고사는요, 대학 자율적으로 하되, 되도록이면 면접이나 구술도 최소화를 하라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다음 논술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이제 폐지를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적성고사는 폐지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게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실제 합격자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예요. 보시면 모집 단위가 있죠. 그다음 합격자 평균 등급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자들의 학생부 교과 등급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거 과연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학생이나 또 학부모님들은 사실 이런 네가 도대체 몇 등급인데 그러면 학교를 지원했느냐 또는 합격했느냐 그걸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어국문학과로부터 2.7등급이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지원했고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는가를 보는 하나의 그 시각적으로 확실히 그 눈에 들어오잖아요. 즉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즉 1점 몇 등급부터 뭐 7점 몇 등급까지가 쭉 지원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역시 1점 몇 등급부터 5점 몇 등급까지 이렇게 쭉 범위가 합격한 사례가 보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몇 등급인데 나는 지원이 가능할까? 또는 지원하면 어렵겠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데 이건 좀 약간 아까 말씀드린 고교 유형별로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교 유형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걸 볼 때 판단하실 때 좀 약간 판단을 한 점이 뭐냐면 고교 유형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 볼게요.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전형입니다. 이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전형을 또 보게 되면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을 어떤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냐를 보게 되니까 여기는 아까 고교 유형별이 나와 있어요. 아까 그 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이제 그걸 발표를 했는데 보시니까 일반고가 78%가 정도가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자공고가 6.0%가 지원했고요. 자사고는 5.6%가 지원했습니다. 근데 합격자들의 분포를 보게 되면 거의 일반고와 역시 자공고가 굉장히 많은 합격자들을 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 선발하고 있는 이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굉장히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볼게요. 중앙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형하고 다르게 탐구형 전형이라는 다른 거 따로 있는데요. 이 탐구형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지원자 분포가 좀 달라요. 자, 보시면 일반고가 42.4%가 지원했죠. 그리고 자사고 18.5, 외국어고, 즉 외고가 23.1% 굉장히 많이 지원했습니다. 과학고도 5.7%나 지원했어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같은 학교 내에서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지원자 풀이 다르고 평가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다빈치형 전형 같은 경우는 골고루 잘한 친구를 뽑으려고 해요. 골고루 우리가 펜타곤형 인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각형을 기준을 둬서 중앙대는요. 5가지의 영역을 두고 5가지 골고루 잘한 친구를 선발하고자 하는 게 이제 다빈치형인데요. 특히 중앙대학교에서 뽑는 이 탐구형 전형은 5가지 중에서도 특히
학교 활동을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 탐구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게 이게 그 전형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계 학생들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어디요? 자사고, 외고, 과고 학생들의 합격률이 엄청 높죠. 그래서 이 전형으로 지원할 때는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탐구 활동이 많은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 또는 과고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전형이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 구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게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정말 아까 그 말씀드린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그대로 따르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고와 자사고와 특목고를 각 구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어디 한번 볼까요? 경영학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학부 예시를 들어서 경영학부가 일반고 같은 경우는 합격자들의 학생부 교과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와 있죠? 1.9등급이죠. 1.9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자사고는 같은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자사고는 2.7등급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특목고, 여기서 말하는 인문계 같은 경우겠죠. 인문계라니까 보통 이제 외고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 경영학부가 4.3등급이에요. 4.3등급. 그 얘기는 그만큼 일반고와 자사고와 특목고를 학생들이 활동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선발해놓고 학교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런 성적대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당히 좋은 자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시키거나 상담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대학에서 발표했던 그런 사례들을 실제 결과를 좀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 이 서울시립대학교 자료는 꼭 좀 보시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속한 상담하려는 학생이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또는 특목고인지를 좀 더 판단하셔서 지원을 할 때 조언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상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2 대학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약학대학이 선발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새롭게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22 변화에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약대가 새롭게 이제 학부 모집으로 돌아왔다는 점인데요.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그룹을 제가 서울권으로 뽑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기권으로 뽑았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할 수 있는 국립대학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국립대를 제외한 지방대학으로 해서 제가 분류를 해서 나눠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약학대학도 수능 위주로 많이 선발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능 위주 선발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많은 게 학종이고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구조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약학대학 정도면 상당히 자연계열에서 상위학과에 속하는 그러한 그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종이라든가 또는 수능 위주로 선발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빨간색으로 발표된 데는 아직 미발표한 대학입니다. 이거 아마 내년쯤 되면 좀 발표를 또 하겠죠. 다시.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또 올해 추가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을 확대했다. 특히 서울권 지역에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지역균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해가지고 10% 정도를 선발하라라고 돼 있는데 각 대학들은요, 이 지역균형을 선발할 때 지역균형이라는 말을 이름을 바꾼 대학도 있지만 이렇게 고교 추천 또는 학교 추천이라는 말로 바꿔서 추천 전형으로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보시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윤을 역시 계속 선발하고 있었잖아요. 이건 수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시. 직윤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선발전으로 이름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발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도 원래는 교과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것도 이름을 이제 지역균형 발전으로 아예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경희대도 역시 고교 연계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있죠.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올해는 면접형으로 선발했는데 이제 추천형으로 바뀝니다. 그게. 그러면서 역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기존에 선발하던 방법들인데 약간 교과를 좀 더 확대시킨, 교과를 좀 더 많이 반영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최저가 많다는 거예요. 최저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서울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신은 열심히 잘 했지만 수능 최저 때문에 합격이 떨어지는
불합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능 최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있죠.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한양대, 이 세 개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개 대학, 즉 연세대와 이화여대, 한양대는 정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한양대는 뭐 교과백이기 때문에 거의 교과 성적이 정말 최고로 정말 좋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아마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뭐 연대나 이화여대는 좀 면접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역시 이것도 최저가 없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세 개 대학을 뺀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내가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지금 더 좀 약간 늘었죠. 대학은요. 실제로는 33개 대학이 논술을 실시했었는데요. 이제 그 적성고사가 없어지면서 적성고사를 보던 대학 중에 세 군데 대학이, 즉 신설된 대학이 어디냐면 가천대,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수원대, 이 세 군데에서 논술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로 선발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세 군데 학교가 세 개 대학이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논술 전형으로 뽑는 선발 인원은 더 줄었습니다. 그만큼 논술로는 선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대학의 교육부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대학들도 그게 잘 따라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은 새롭게 신설된 그런 대학들이고요. 파란색은 지방에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인데, 대체적으로는 이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서 2022 대입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우리 2023 서울대의 특징까지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먼저 알아둘 것이 뭐냐면 준비와 평가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평가한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준비하기가 쉽겠죠. 평가 방법까지. 그래서 평가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의 인재상이라든가 또는 모집 단위의 인재상, 그걸 갖다가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정량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1등급, 2등급, 3등급 거기에 따라서 뭐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평가 요소가 있는데 어떤 걸 평가하느냐, 이건 대체적으로 약간 대학마다 살짝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여기에 따릅니다.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 이 네 가지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 그리고 변화, 성장세 등을 골고루 판단을 하려고 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전형 방법으로는 단계별 전형도 있고요. 일괄 전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기 스스로가 어떤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대학을 좀 먼저 파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능 최저 기준인데요.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의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 이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대학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려대학교의 모든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거의 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죠. 그렇지만 계열적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올해 신설된.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일반 전형은 없지만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역량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아까 제가 네 가지 역량 말씀드렸잖아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 평가 요소는요, 6개 대학에서 공통으로 이 평가 요소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던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6가지 대학은 건대, 경희대, 서울여대, 중앙대, 연세대, 한국외대, 이 6개의 대학이 공통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요, 가장 기본이 당연히 학업 성취도예요. 그러겠죠? 기초 수학 역량을 갖췄느냐니까. 그래서 얼만큼 성적을 받았느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그리고 탐구 능력을 갖다가 골고루 학업 역량에 적용해서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전공 적합성입니다. 이 전공 적합성은 지원하려는 전공 또는 계열과 유사한 관심과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걸 평가하느냐, 전공 관련 교과목을 어떤 거 들었느냐, 이수했느냐, 성취도는 어떻느냐, 이런 걸 평가하겠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과
또는 경험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전공 적합성에서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일부 대학에서는요 학업 역량을 아예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바꿨죠. 네 가지 요소 학업 역량을 30점 또는 뭐 전공 적합성은 30점, 인성을 20점, 발전 가능성 20점 이런 식으로 아예 점수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주기도 하고 어떤 비율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숫자로 해가지고 평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럼 인성 영역인데요. 인성 같은 경우는 사실 협업 능력, 뭐 어떤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꼭 인성이 좋다라고 평가하지는 않고요. 같은 조별 팀 과제 같은 걸 할 때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눔과 배려 같은 걸 얼마나 하고 있느냐, 좀 봉사가 해당되겠죠, 실은. 그 다음에 소통 능력입니다. 얼마나 의사소통이 좋으냐,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도덕성이라든가 성실성 이런 것들을 골고루 종합의견 같은 거라든가 또는 세특이라든가 또는 뭐 자율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인데요. 발전 가능성은 자기 주도적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경험의 다양성이라든가 또는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골고루 판단해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큰 특징이었고요. 제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서울대학교에 보게 되면 서울대학교 입학처 아롤이라는 그 웹진이 있습니다. 꼭 좀 한번 가서서 이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그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참고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대학들이 약간 따가가지고 그대로 모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에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꼭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건데, 제목은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이해라는 영상이에요. 꼭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화면 캡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려놨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 지닌 학업 능력,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6개 대학의 공통상 그 평가 요소하고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편이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 기본을, 즉,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활동들을 역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업 및 학업 외적인 활동까지도 같이 동기와 과정까지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평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보게 되니까 여기는 한 학업 능력, 지적, 성취를 한 6개 정도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게 되면 교과 및 학업 활동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암기 수준이 아니라 깊이 있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느냐, 그런 걸 또 판단을 하려고 하고요. 습득한 지식을 역시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느냐, 즉 베푸는 거죠. 활용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또 무엇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노력을 통해서 네가 성장했던 것은 어떤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취를 또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느냐, 학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능력, 그래서 지적 성취를 얼마큼 이루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입니다.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을 보게 되면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네가 왜 열심히 공부했느냐, 뭐가 되려고, 정례에 네가 필요한 너의 뭐 목표가 뭐냐, 자기 진로 목표가,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느냐,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극 참여를 하고 있느냐, 즉 그만큼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네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역시 학업 태도나 지적 호기심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외적인 소양을 좀 보게 되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느냐. 그러니까 학교 생활 아까 제가 리더십 말씀드렸잖아요. 리더십이 꼭 학급 회장을 하거나 또는 부회장을 하거나 학생 회장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팀별 과제를 할 때 있어서 어떤 그 본인의 역할을 같은 거 충분히 해냈느냐, 이런 것들도 리더십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노력했느냐, 그 다음에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한 경험이 있는데, 보통 폭넓은 시야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독서 능력 같은 걸 많이 보더라고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독서가 대학생활의 기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바른 인상을 갖추려고 노력했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종합평가, 다면평가,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건 실제로 이제 ROL에 있는 내용이 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소서, 추천서, 물론 이건 내년도가 되게 되면 추천서는 없어지겠지만 자기소개서로만 볼게요. 2022학년도 이후에는 추천서가 없어지니까. 보시면 자소서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 능력이라든가 지적 성취 같은 걸 볼 때는 당연히 교과 관련 성취 수준이라든가 학업 관련 교내 수상이라든가 세특이라든가 창체라든가 또는 학업 관련 내용들이 자소서에 드러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도와 지적 호기심을 보게 되면 학업 관련 교내 수상이 또 있느냐, 창체는 뭐 했느냐, 세특은 어떻게 되고 활동했느냐, 학업에 대한 노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든가 수업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학업의 소양에는 뭐가 있냐면 학업 왜 교내 수상이 또 뭐가 있느냐, 학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 수상을 물어보는 거죠. 창체가 있고요. 창체는 이제 동아리 활동 또는 뭐 봉사 활동 여러 가지 있겠죠. 그다음에 출결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출결에서도. 그다음에 지원자 인성이라든가 대인 관계가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녹아나면 좋겠죠.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를 이해하는 데서 이 학교 생활기록부는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지는 게 바로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제가 2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수한 교과의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저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학에서는 교과 성적 수치로 볼 수 없는 학생의 역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1번과 2번 나와 있는 것처럼 과학교과 이론 수업에서는 어떻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 교과 성적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탐구활동 경험의 유무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그 내용에 들어있는 주어진 내에서의 자기가 어떤 부분을 노력했느냐를 평가하려고 하는 게 바로 깊이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 즉 학생부를 서류평가하는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동국대자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동국대학교도 여기 역시 2021학년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이걸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특히 서류평가할 때 동국대학교도 보시면 다수의 평가자가 다단계 평가 절차로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그중에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 생활기록부만 가지고서 평가를 하려고 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부와 여기도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 추천 전형만 학생부만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평가하냐면 실제로 보게 되면 여기는 전공 적합성을 이렇게 평가한 배점을 뒀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대학들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배점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무려 45점을 뒀어요. 얘는 어떤 전형이냐면 두드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국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바로 이 두드림 전형인데요. 두드림 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25% 해서 이 두 가지 합쳐지는 게 벌써 70%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두드림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이 전공 적합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거의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형마다 좀 다르죠. 소프트웨어 전형은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좀 써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나중에 기회를 되시면 동국대학교의 그 홈페이지 가면요, 동국대학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이 있어요. 거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 학업 역량과 학업의 주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이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들은 전공 수학 능력에 관련된 내용을 즉시 평가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 전공 관심도 및 학습 역량을 평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 평가하는 것들은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평가 요소에 따라서 좀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기본적인 변화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학교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되는지의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